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5회 환경기능사 CBT 기출보급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유해가스와 물이 일정 온도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기상의 유해가스의 분압이 76mHg이고 수중의 유해가스의 농도가 2kmol/m의 삼성이라고 가정하면 헨리 상수는 얼마인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기상이라는 것은 기체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먼저 헨리 법칙에서 P는 hc라는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헨리 상수 h죠. 따라서 h는 P 나누기 c란 말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분압이 76mHg예요. 근데 헨리 상수의 압력 단위가 atm이거든요. 따라서 mHg를 atm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atm은 760mHg 그리고 1332mH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분압이 mHg로 나와 있으면 760을 나눠주시면 되고 mH2로 나와 있으면 1332로 나눠주면 atm으로 전환이 돼요. 자, 나누기 농도가 2kmol/m의 삼성. 따라서 헨리 상수의 값을 계산하시면 0.05 atm m의 삼성 per kmol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이 99%이고 집진 시설의 유입구의 먼지 농도가 10.5g/n/m의 삼성일 때 출구 농도는, 자, 우리가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있을 때 효율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럼 총합 효율이 99%니까 효율 자리에 0.99 그리고 유입구, 입구 농도가 10.5g/n/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C0라는 출구 농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0.105g/n/m의 삼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mg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g을 mg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10의 삼성을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0.105g/n의 삼성이 105mg/n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정확하게,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를 정확하게 문제로 숙지를 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표준 상태에서 대륙권 내의 정상 공기 조성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질소, 그리고 산소, 아르곤, CO2, 네온, 헬륨, 메탄 이런 순서죠.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N2라는 질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의 상당 지름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사각형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를 AB라고 놨을 때 상당 지름 D0라는 것은 단면적에서 평균 둘레 길이거든요.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A 곱하기 B. 둘레 길이라는 것은 A, B, A, B. 그래서 A 플러스 B가 두 개가 있는데 변이 몇 개죠? 네 개. 그래서 변의 길이로 나눠줬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가 상당 직경 또는 상당 지름이 되는 거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함진가스를 방해판에 충돌시켜서 기류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이용하는 집진장치는, 여기서는 방해판에 충돌을 시켜서 처리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방해판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장치는 관성력 집진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압축된 프로판가스 1kg이 모두 기화된다고 했을 때 표준 상태에서 몇 Sm의 삼성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쉽게 생각해서 1kg을 Sm의 삼성으로 고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프로판 1kmol을 기준해서. 자, 프로판 1kmol은 분자량 kg과 모든 기체의 최적은 22.4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분자량 kg과 22.4 Sm의 삼성이에요. 자, 분자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탄소의 원자량이 12짜리가 3개, H 1짜리가 8개, 그래서 44예요. 따라서 1kmol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44kg, 그때의 최적은 22.4Sm의 삼성. 22.4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kg에서 kg을 없애고 미터의 삼성을 만들려고 하면 두 개의 조합은 44kg분의 22.4Sm의 삼성을 조합해서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kg 없어지고 Sm의 삼성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0.51 Sm의 삼성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간단한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 다음에 열간 연료 중에서 탄소와 수소의 비가 가장 작은 연료는, 탄소와 수소의 비가 가장 작다는 것은 좋은 연료예요. 그리고 탄소와 수소의 비가 크다는 소리는 좋은 연료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탄수소비가 가장 작은 것은 기체, 가장 큰 것은 고체. 액체 중에서 휘발유가 제일 좋은 연료니까 탄수 소비가 가장 작은 것은 액체 연료 중에서는 휘발유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8번. 하수 고도 처리 공법 중에서 인 성분만을 주로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공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AO 공법이라는 게 있고 포스트릭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하수 광거의 종류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가번에 아연 강관, 나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관, 다번에 무건 콘크리트관, 나번에 철근 콘크리트관. 자, 여기서 아연 강관은 주로 사용하지 않죠. 아연 강관 같은 경우에서는 상수도용으로는 사용하는데 하수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료의 발열량에는 고발열량과 저발열량이 있는데 이들 값의 차이는, 자, 고의 발열량과 저의 발열량의 차이는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열, 다시 말해서 수분의 정발 잡열 또는 수분의 응축열이라고 하죠. 수분의 정발 잡열 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라번이 정답입니다. 수분의 응축열 차이.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가스의 흡수장치에서 흡수액의 구비 조건 중에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해도가 커야 하고 휘발성이 작아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점성이라는 끈적끈적한 성질도 당연히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촉매산화법으로 악취물질을 함유하는 가스를 산화분해해서 처리하고자 했을 때 연소온도 범위는, 여기서는 촉매를 이용하는 산화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촉매를 이용해서 산화를 시키면 250에서 450도씨 범위에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되고, 직접 연소법은 직접 불꽃을 이용해서 연소하는 방법이에요. 600에서 800도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나번은 촉매 연소법 또는 촉매 산화법, 라번은 직접 연소법 또는 직접 산화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의 형태는 어느 것인가? 연소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고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은 NO입니다. 90% 정도. 나머지 NO2가 10% 정도가 되니까 NO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다음 중에서 전기 집진 장치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효율 집진 장치인기. 그래서 집진기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죠. 그리고 미립자의 집진이 가능하다. 미립자의 집진이 가능해야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고온가스 처리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과식 집진장치의 원리, 집진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과 집진장치의 원리는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관성 충돌, 그리고 직접 차단, 확산 포집, 그리고 중력 침강. 여기에서 원심력 포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6번 탄소 동화작용.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게 뭐죠? 광합성 작용이에요. 일단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유기물을 섭취하는 미생물이며 폐수 내의 질소와 용존산소가 부족한 경우에서도 잘 성장해서 설러지 평화를 유발합니다. 자, 설러지 평화 상당히 자주 나오죠. 설러지 평화를 다른 말로 설러지 벌킹. 어떤 미생물이죠? 펀자이라는 곰팡이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하수고도 처리 공법 중에서 AO 공법의 공정도로 알맞은 것은, 자, AO 공법은 인을 제거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혐기성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혐기성조가 있고 그리고 포기조라는 호기성조가 있어요.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혐기성조의 역할은 인의 방출, 그리고 유기물 제거,
포기조의 역할은 인해, 과잉 흡수, 이 포기조가 호기성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산소조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질소를 제거하는 반응조에서 무산소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8번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고도 처리 공법은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AO 공법과 포스트리 공법. 여기서는 포스트리 공법이 정답이에요. 자, 포스트리 공법에서 포스페이트가 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P가 인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pm으로 표시되는 물의 경도 표시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ppm을 표시하는데 기준물질을 찾아야 되겠죠. 그 기준물질이 뭐죠? CaCO3입니다. 그래서 CaCO3인데 단위는 m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CaCO3인데 단위는 mg per 리터, mg per 리터. 그러면 카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도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 뭐죠? 칼슘과 마그네슘.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5가지가 있는데 주원인 물질은 마그네슘과 칼슘 2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0번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상수도의 정수 처리장에서 정수 처리의 일반적인 순서는 자, 가장 먼저 침전, 여과, 소독, 방류가 기본이죠. 그래서 침전시키고 여과시키고 소독시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니까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성층현상이 뚜렷한 계절을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성층현상이라는 것은 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성층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우리가 표수청 그리고 수온약청 그리고 심수청 전이층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4도씨를 기준을 하게 되면 여름에는 한 표층 온도가 15도씨 정도가 되죠. 여름. 자, 그리고 겨울은 0도씨, 겨울. 그럼 표수층이 0도씨, 15도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무거운 물이 표평이나 심수층 중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은 표층에서 4도씨가 가장 무거우니까 4도씨 온도가 없으니까 심수층이 4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온 약층은 두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이 형성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강한 성청은 여름, 약한 성청은 겨울. 지금 보면 청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여름은 강한 성청, 작게 형성되고 있는 겨울은 약한 성청이 되는 거죠. 반면에 전도현상이라는 것은 표수층의 온도가 4도씨에서 물이 가장 무거워요. 그 다음에 심수층이 4도씨보다 작기 때문에 가벼운 물이 아래쪽에 있고 무거운 물이 위에 있죠. 그래서 물이 뒤집어지는 현상. 따라서 전도현상은 봄과 가을에, 성청현상은 겨울과 여름에. 따라서 성청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겨울과 여름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반면에 전도현상을 찾으라고 하면 봄과 가을을 찾으시면 전도현상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카드뮴은 어떤 공장에서 주로 배출되느냐고 그랬어요. 카드뮴은 아연 정령 공업이나 도금 공업에서 주로 많이 배출되니까 여기서는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면 수거되어 온 분뇨의 염소이온 농도가 5000mg/L이었던 것이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 방류수에서 500mg/L가 되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염소 농도가 있다는 소리는 희석 배수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5000mg/L에서 500mg/L를 나눠주면 희석 배수치가 됩니다. 자, 따라서 가번에 보시면 생물학적 처리율이 90%이다. 예기치 않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방류수의 함수율이 90% 이상이다. 수거 분뇨를 10배 희석해서 처리하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수의 염소 농도와 유출수의 염소 농도가 주어지면 희석 배수치를 구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희석 배수치가 10배로 나왔으니까 10배를 희석해서 처리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염소 농도는 희석 배수치를 구하는 단서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24번 알칼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이 유입됐을 때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이다. 답은 알칼리도는 물에 알칼리를 주입, 소모된 알칼리 물질의 양을 환산한 것이다. 그리고 알칼리도 유발 물질은 수산화물, 중탄산염, 탄산염 등이 있다.
답은 메틸 오렌지 알카리도와 총 알카리도는 같은 의미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나번에 보시면 나번에 알카리도는 pH를 낮추기 위해서 주입하는 산의 양을 CaCO3로 환산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설러지의 처리 처분 계통으로 알맞은 것은, 자, 먼저 생설러지를 우리가 농축조로 보냅니다. 농축조로 보내서 소화를 시키죠. 소화를 시키고 계량을 하고, 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탈수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약품 주입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계적인 탈수 최종 처분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선에 따라서 도로 부지 내에 설치하는 배수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도로 부지 내에 설치하는 배수로를 척구라고 그랬죠. 척구. 나번이 정답. 그리고 27번. 다음 폐수 처리 방법 중에서 고액 분리 방법이 아닌 것은, 고액 분리 방법이라는 것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것을 뜻해요. 가번에 전기투석법, 나번에 부상분리법, 다번에 스크리닝, 라번에 원심분리법. 전기투석법은 우리가 바닷물을 우리가 담수로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가 3.5인 용액에 H+는 몇 몰 폴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pH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로그 H+, 여기서 H+를 계산하는 식은 10의 마이너스 pH 몰 per 리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pH 자리에 3.5를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3.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몰 per 리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식에서 H 플러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 몰 per 리터라는 식이 가장 중요한 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원위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활성설러지법을 이야기합니다. 처리한 설러지의 탈수 후의 무게가 150kg, 항량으로 건조 후의 무게가 50kg, 탈수 후의 설러지의 수분의 함량은, 자, 그러면 우리가 수분의 함량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150에서 50의 차만큼 우리가 수분량이 되는 거죠. 그 값을 다시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하면 처음에 값 150kg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거된 수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50kg에서 50kg을 빼줘요. 그러면은 제거된 수분량이 나왔어요. 탈수된 수분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하면 전체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주거든요. 그 전체 값이 150kg.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66.67%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원위법이 활성설러지법,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적용하고 있는 종말 처리장에서 평화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여기서 평화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정식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답은 활성설러지가 백색을 띠며 유동 상태로 된다. 답은 설러지의 침전 분리성이 악화되고 안밀 침전이 곤란해진다. 우리가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많이 생성되면 침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포기조의 SVI가 200 이상이 된다. 200 이상이 됐을 때 설러지 평화라고 하죠. 라번의 최종 침전지에서 블럭이 미세하게 해체되어서 침강하지 않고 상징수와 함께 원료한다. 여기서 블럭이 해체된다는 것은 핀 블럭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평화 현상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 측정 시에 잔류염소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시약은, 그러니까 잔류염소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주입하죠? 아왕산 나트륨을 주입합니다. 아왕산 나트륨이 Na2SO셀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SVI와 SDI의 관계가 맞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역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SVI와 SDI를 보면 SDI라는 것은 SVI의 역수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은 퍼센트로 계산하기 위한 게 아니라 100ml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SVI라는 설러지 용적 지수는 마찬가지 SDI분의 1. 그래서 SVI와 SDI라는 것은 역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 설러지 공급에서 2차 침전지의 설러지를 폭기조로 반송시키는 주된 이유는, 자, 설러지를 반송시키는 것은 뭐냐면 폭기조의 미생물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폭기조의 미생물은 표준 활성 설러지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에서 2500mg/L가 들어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보다 부족했을 때는 반송을 시키는 거죠. 자,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폭기조 내에서 요구되는 미생물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줄이면 MLSS 조절이라고도 하죠. 이 내용을 줄여서 나타내면 MLSS가 미생물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와 응집 처리할 때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응집을 시켰을 때는 응집제라는 고체나 액체 시약을 주입하거든요. 그래서 물의 온도, 수온, pH, 그리고 콜로이드성 물질.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콜로이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콜로이드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약품이 들어가는 거랑 산소는 관계없죠. 산소는 주로 미생물이 활동할 때 필요한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35번. 다음 중에서 점오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점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되는 장소와 처리되는 장소가 정확하게 표시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가정하수, 공장 폐수, 공단 폐수. 반면에 농경지 유출수는 배출되는 장소나 우리가 처리하는 장소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농경지 유출수는 비점오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면 설러지 농축 방법 중에서 원심 분리 농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소요 부지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 부지가 작은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악취 문제가 적다. 자, 그리고 답은 유지 관리가 어렵다. 라번에 약품 주입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안정된 매립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자, 매립이 안정이 됐다는 것은 CO2가 45%, 메탄이 55%가 발생할 때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메탄가스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위생 매립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의 지역식, 나번의 경사식, 다번의 도량식, 라번의 저장식.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립 형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위생 매립에서 지역식, 경사식, 도량식, 계곡 매립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나요? 저장식은 아니겠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파쇄의 목적이 아닌 것은, 가번 부식 효과 억제, 나번에 겉보기 비중의 증가, 다번에 특정 성분의 분리, 라번에 비표면적 증가. 그래서 부식 효과를 억제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파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착화온도와 착화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착화점이나 착화온도라는 것은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가번에 착화온도 이하에서 점화원을 접촉시켜도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점화원을 접촉시키면 당연히 연소가 일어나겠죠. 다음에 착화온도는 좋은 연료일수록 높아진다. 좋은 연료일수록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낮아지겠죠. 그리고 화학 반응성이 클수록 착화온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집니다.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착화온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답은, 그래서 착화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위험한 연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대비화 공정 시에 발생되는 생성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비화 공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NH3, 그리고 호기성이나 혐기성분에 의해서 CO2, 그리고 H2O, 물이 발생하죠. 따라서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에틸알코올입니다.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은 관계없죠. 자, 그리고 42번. 하수처리 방류수에서 염소 요구량이 5ppm, 잔류 염소량이 4ppm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염소량은 얼마였냐고 그랬어요. 자, 염소 요구량이 5ppm, 잔류량이 4ppm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주입은, 주는 요 잔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입량을 계산하거든요. 요구량과 잔류량, 요 잔에, 그죠? 그래서 5ppm과 4ppm을 더하면 9ppm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주입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염소 주입량이 관계되는 것은 술은 요 잔에, 아니면 주입은 요 잔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RD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DF라는 것은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파쇄를 해요. 파쇄를 한 다음에 압축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의 반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온 펠렛 성분 자체를 우리가 RDF 연료라고 합니다. 자, 답은 RDF는 Refuse Delivered Fuel의 약자이고, 답은 폐기물을 이용해서 연료한 것이다. 답은 성형 입자라고도 한다. 답은 밀도가 균일하지 않다. 밀도가 균일하죠. 따라서 틀린 설명은 라번. 자, 그리고 함수율도 적어야 됩니다. 물이 적게 포함되어 있어야지 부패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44번. 쓰레기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쓰레기통의 크기. 쓰레기통의 크기가 크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죠. 답은 쓰레기통의 색도는 관계없죠. 다음에 부엌용, 분쇄기의 사용. 분쇄기를 사용하면 쓰레기가 적게 나오죠. 그리고 법규도 마찬가지.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나번입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의 조사 방법을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은 폐기물 발생량의 조사 방법과 예측 방법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비교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조사 방법은 물질 수집법, 그리고 직접 개근법,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그리고 예측 방법은 다중회귀 모델법, 그리고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에요. 자, 지금 보면 조사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다음에 직접 개근법, 다음에 물질 성상 분석법, 다음에 물질 수집법, 답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많이 헷갈리는 것은 두 개를 혼합해서 문제를 출제를 시켰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과 예측 방법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6번. 2.5의 압축비로 쓰레기를 압축하였다면 압축 전과 압축 후의 최적 감소율은 얼마인가? 그러면 최적 감소율이 조건이 있을 때 압축비 구하는 공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압축비라는 것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최적 감소율이에요. 그러면 압축비 자리에 2.5를 대입하고 최적 감소율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몇 퍼센트? 60%.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기성 고용물의 퇴비화를 위한 함수율로 적당한 것은, 자, 함수율은 보통 50에서 60%, 그리고 pH는 6에서 8, 탄소와 질소의 비가 되는 탄질소비는 30전후, 입도는 100에서 200ml, 온도는 60에서 70도씨가 가장 적합해요. 따라서 수분 함량은 50에서 60%니까 답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진머만 공법이라고 불리며 액상 설러지에 열과 압력을 작용시켜 용존산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설러지 내에 유기물을 산화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진머만 공법 또는 뭐라고 그러죠? 섭식산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답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화 반응의 개념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화라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 그리고 수소를 내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산화수가 증가하는. 자, 그럼 답은 산소와 화합하는 현상 맞습니다. 수소 화합물에서 수소를 잃는 현상 맞죠? 그리고 전자를 받아들이면 환원, 전자를 내주면 산화, 원자가가 증가하는 현상. 따라서 산화가 잘못된 것은 답은 환원입니다. 환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수거 노선을 결정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번에 가능한 지형 지물 및 도로 경계와 같은 장벽을 이용해서 간선도로 부근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배치한다.
다음에 출발점은 차고지와 가깝게 하고 수거된 마지막 컨테이너가 가장 처분지에 가까이 위치하도록 배치한다. 다음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새벽에 수거한다. 다음에 아주 적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발생호는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나중에 수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수거하는 것은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하는 발생원을 가장 먼저 수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을 잘게 부수는 파쇄 장치에 작용하는 힘에 따라서 분리했을 때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가번에 이모퍼 파쇄기, 라번에 전단식 파쇄기, 충격식 파쇄기, 라번에 압축식 파쇄기. 그래서 우리가 힘에 따라서 전단, 그리고 충격, 그리고 압축 세 가지로 나타내기 때문에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가번은 파쇄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명칭입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법으로서 알맞은 것은 최종 처분은 뭐죠? 매립이죠, 매립. 그래서 매립지를 우리가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매립을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전처리를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과정은 매립이 되니까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53번 폐기물의 퇴비화 과정에서 산성 발효로 인해서 pH가 낮아질 경우에 첨가시킬 수 있는 물질은 자, 산성 발효로 pH가 낮다는 소리는 pH를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게 되면 알카리성 물질을 주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알카리성 물질은 CaCO3라는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탄산칼슘을 주입하게 되면 pH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번의 염기성 소화 CH4가 나오죠. 다음에 설러지 계량, 설러지 계량이라는 것은 약품 처리를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탈수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에너지 회수와는 관계없죠. 다음에 RDF라는 것은 고형화 연료, 라번의 소각열 회수. 따라서 에너지 회수와 관계없는 것은 나번이 됩니다. 그리고 55번 설러지 계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계량의 목적은 우리가 계량이라는 것은 약품을 주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약품을 주입하느냐? 탈수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가장 큰 목적은 탈수성 향상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큰 피해를 주는 이유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에 간헐적이고 충격적이다. 충격음이다. 다음에 발생 음량이 많고 금속성 저주파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저주파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죠? 고주파음입니다. 다음에 상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넓다. 다음에 활주로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약 100dB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진동 픽업이라고 합니다. 가번. 그리고 58번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소음을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몇 cm 이상 떨어져야 되죠? 50cm 이상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파동이나 빛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차단되지 않고 장애물의 뒤쪽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죠. 따라서 가번, 정의에 관계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방진제 중에서 금속 스프링의 장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가번의 환경 요소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다음에 최대 변이가 허용된다. 다음에 공진 시에 전달률이 매우 크다. 그리고 저주파 차진에 좋다. 여기서는 전부 다 금속 스프링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은 장점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단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 답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론이나 관련도 문제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고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CBT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개념으로 CBT 시험은 가볍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지 다음에 출제됐을 때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